So 아픈 like 가족이 it's 생기면 hard for 어떻게 me 하죠? as an outsider. 정신질환이 I mean, I've been 정말 to India, 심각하게 I don't know, 문제가 like 4 생긴 times, 상태 right? 말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심각하게 아픈 상황이라면 그냥 버려집니다. 사람들은 떠안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짐짝이 될 테니까요. 한국에서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끝까지 돌보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정신질환자와 같은 아픈 사람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가족이 항상 곁에서 돌보기 때문이죠.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님의 강의 시간에 아픈 가족을 대하는 각 나라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보았습니다. 같은 강의를 보던 친구는 믿을 수 없다며 이건 한국을 너무 좋게 포장하려고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캐나다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저희 오빠는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제니고요.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둘 다 방송 유행에 민감한데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이죠. 최근에 보게 된 미국 명문대 교수님의 가족에 대한 강의는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영상을 보던 오빠는 편집을 잘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인 중에서도 특수한 사례라고 하며 가족을 저렇게 책임지는 건 일반적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각국의 가족에 대한 사연을 모아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 말이죠. 제가 기획서를 제출하자 국장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강의에서 봤던 영상으로 한국까지 촬영하러 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한번 까였다고 포기하면 재미없죠. 전 다른 프로듀서들과 다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촬영 일정을 조정하며 보고서를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K 콘텐츠에 대한 취재를 추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도 미국이 최고였고 전 세계 팬들이 손꼽아 기다렸었는데요. 요즘은 유행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드라마마다 바로 순위권에 1위를 해버리곤 하는 한국이었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콘텐츠의 강한 면모를 보였기에 한국 시장을 파악하는 게 꼭 필요했습니다. 전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한국에 방문해 한국 콘텐츠에 대해 촬영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어필했습니다. 사실 전 한국인 2세 캐나다인입니다. 사실 이민 2세대는 1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적고 자기 정체성도 약하죠. 역설적이지만 저와 비슷한 동양인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대체로 키도 크고 코가 똑하고 눈이 큰 백인들을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이나 빈센조 같은 드라마를 보며 아니 한국 배우들이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비슷하게 생긴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를 가진 배우들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전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엄마의 영향으로 한국말도 쓰려고 노력하고 엄마가 해주시는 한국 음식도 곧잘 먹었습니다. 계란찜, 두부찜, 갈비찜 등 엄마가 해주는 한식은 정말 밖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이었죠. 하지만 오빠는 왜 우리 집은 김치만 먹어요? 하고 불만스럽게 되물으며 한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제가 우리가 언제 김치만 먹었냐? 엄마가 매일 다른 메뉴도 맛있게 해주시는데 라고 하자 제게 1차원적으로 이해한다며 왜 우리는 매끼 김치를 먹냐고 물어본 거야 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새삼 왜 저래 하면서 엄마와 전 좀 황당했죠. 그러던 오빠가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도 라면 있어요? 엄마는 오빠의 질문이 반가웠는지 당연히 있다고 했죠. 그러자 오빠는 컵라면이요. 사발면? 엄마와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오빠 내가 웬일로 한국 라면을 찾냐? 하고 묻자 오빠는 학교에서 오빠 친구들이 주로 백인이에요. 카페테리아에서 컵라면을 자주 사 먹는데 그 중에서도 사발면이 최고라고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백인 친구들을 통해 한국 라면을 알게 된 상황이 웃기면서도 이렇게라도 한국 음식을 접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오빠의 이런 엉뚱한 행동은 대학에 가서도 이어졌어요. 오빠가 오타와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어 저희 가족과 헤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도 라면을 즐겨 먹는다는 오빠에게 엄마가 김치 좀 만들어줄까? 김치 먹을 거니? 하고 오빠는 어쩐 일인지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속으로 어차피 많이 만들어도 안 먹을 테니 조금만 만들어줘야지 하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으로 한국 고춧가루를 한 병 주문하고 가까운 시장에 가서 배추 작은 포기를 하나 사서 겉절이를 담그셨죠. 오빠는 김치를 갖고 오타와로 떠났죠. 김치가 셀까봐 몇 번을 감쌌는지 몰라요. 유난스러운 오빠 같으니라고. 암튼 그렇게 오빠가 떠나고 며칠 있다가 오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에게 목이 너무 아프다면서 말이죠.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해서 무슨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오빠는 김치 때문이라고 했죠. 엄마가 너무 황당해서 왜 김치 때문이냐고 묻자 김치를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한꺼번에 반통을 다 먹게 되었대요. 아주 맵지는 않았는데 김치만 먹었더니 목이 좀 아프다면서 이제 반밖에 안 남아서 아껴 먹어야 한다고 했죠. 엄마는 웃으시며 다음에는 김치 더 많이 담가줄 테니 맛있을 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알려주려고 할 때는 관심도 없더니 요즘 바뀌었다면서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한때 UBC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기도 했었어요. 엄마의 부모님이 처음 한국에서 오셨을 때만 해도 한국은 존재감이 무척 없었다고 해요. 아시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고 한국어 강좌는 수강 학생이 적고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폐강 위기에 몰려 너무 속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 연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례를 구입하여 수업 토론이나 과제로 사용하기도 하죠. 엄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블록버스터 밴드 BTS K-팝 글로벌 진출이라는 제목의 사례 연구가 나왔다며 BTS의 인기가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긴 BTS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는 저에게 BTS에 물으며 관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죠. 한정판으로 나온 BTS 밀 세트의 인증사진을 페북에 올리는 것도 신기한 형상이었습니다. 엄마는 봉준호 감독과 일면식도 없는데 기생충이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다음 날 단지 한국인이라는 연결고리만으로 하루 종일 축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생충 영화와 봉준호 감독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가 퇴근을 한 것 같다며 말이죠. 이렇게 저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받았답니다. 아무튼 한국을 가고 싶었던 저는 다시 한번 K 콘텐츠와 관련한 내용으로 추가 기획을 세워 한국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안서를 냈고 이번에는 국장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한국 출장을 앞두고 전 너무 기뻤습니다. 오빠는 제 소식을 듣고 본인은 휴가 기간이라며 같이 한국 가도 되겠냐고 했죠. 전 일하러 가는 건데 오빠는 왜 같이 가냐며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 남매가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걸 원하셨고 제가 져드렸어요. 대신 촬영 일정일 때는 혼자서 여행하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죠. 11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설렘으로 긴 비행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촬영 계획표를 빡빡하게 잡아서 방문했기에 인터뷰할 가족을 미리 선정했습니다.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도시더군요. 도로도 넓고 차도 무척 많고 고층 빌딩이 즐비했습니다. 저희는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지 않았는데 중년의 남자분이 다가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촬영 가기 전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수소문에 먼저 섭외한 가족인데요. 수줍게 인사를 하시는 중년 남자분은 수준급의 영어 회화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쩜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냐고 묻자 회사에 다닐 때 해외 영업부서에 있어서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째 딸이 캐나다로 유학하러 가서 있는데 아빠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해서 부끄럽지만 인터뷰에 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건우 씨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 가족에 찾아온 지도 벌써 17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며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일로 성공하고 싶었던 그는 연애도 하지 않지 않고 회사 일에 매달렸었는데요. 우연히 출장으로 들렀던 부산에서 아내를 만났고 한눈에 반해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 욕심이 많았던 저는 주말에만 간신히 데이트를 할 수 있었고 이해심 많은 아내 덕분에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한 끝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정리할 수 없었던지라 저희는 신혼 때 주말 부부로 살았는데요. 타지에 떨어져 신혼생활을 하며 평일에는 각자 일에 파묻혀 지내게 되었는데요. 너무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만 몸을 혹사하게 되어 별처럼 찾아온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저희에게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와 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내게 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1년 후에 사랑스러운 딸이 찾아와 주었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고 긍정적이었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젠가부터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육아에 많이 참여했고 친구들과 며칠 휴식하며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여행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친구들과의 여행은 거부하더군요. 전
전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아내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더군요. 전 그때 맡았던 프로젝트가 있어 회사 일이 바빠졌습니다. 아내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딸들 앞에서 울부짖는 아내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났는지 어머님과 장모님까지 오시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직 어린 딸과 회사를 그만둘 수 없기에 아내를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슴은 너무 아팠지만 아직 어린 딸과 아내를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입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며 소주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꼭 병원에 보내야겠냐며 되물으시더군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하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곁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지 않겠냐며 제 아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딸아이를 맡아서 키워주시겠다며 아내 간호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따라주신 소주를 한 잔 마시고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휴직을 신청하고 돌아왔습니다. 전건우 씨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고 의료인에게 맡기면 될 것을 자신의 일까지 그만두면서 아픈 사람 곁을 지키는 게 현실적인 건가 하는 생각과 말이죠. 건우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건우 씨의 아내는 조울증이었는데요. 아내는 잠이 오지 않으면 며칠 동안 돌아다녔는데요. 하루에 한두 시간도 자지 않고 돌아다닌 상태로 운전해서 위험한 상황도 수차례였고 도무지 차도가 보이지 않는 아내의 병세에 점점 지쳐갔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협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조부모님이 키우시는 것도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조부모님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이상 그만둘 수 없었고 더 진심으로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산책길을 같이 걷고 좋아하는 빵집을 가고 함께 기도하기를 이어가고 있을 때 아내는 어느새 조금씩 대화가 되고 눈빛도 따뜻했던 아내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치료받기를 거부해 힘들게 알아놓은 병원을 탈출하기를 수십 번 병원에 데려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자 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병원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받았는데 아내의 변화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아내 곁에서 돌보며 아내가 잠시 정신을 놓고 행동했던 일들을 기록했던 간호일기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내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적었다기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아내의 간병에 매달리며 보내는 하루를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 기록을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해나가며 아내의 행동, 아내의 눈빛,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런 들여다봄의 시간이 쌓여 아내의 이상행동의 원인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치료의 속도가 붙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하고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져서 조부모님이 돌보고 계시던 딸도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다시 같이 지내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던지요. 전건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가족을 돌보는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면서도 정말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아내가 아프게 된 상황을 원망하거나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을 안타까워한 적은 없는지 말이죠. 건우 씨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아팠어도 아내는 저와 같이 했을 거라고 말이죠. 아내도 제 곁에서 저를 돌보며 제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살펴보고 나을 때까지 함께 있었을 거라며 말이죠. 전 부부라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건우 씨는 본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 주변의 이야기라면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주 씨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다 돌아가셔서인지 은주 씨의 엄마는 건강관리에 무척이나 신경 쓰는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엄마가 자꾸 깜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 씨와 은주 씨 동생의 생일을 혼동하는 엄마 모습에 아빠는 조금 당황했지만 엄마가 속상할까봐 우리 나이 정도가 되면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며 애써 덤덤하게 넘어가셨죠. 하지만 은주 씨의 엄마는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고 헷갈리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지갑을 두고 와 그냥 오는 날도 있었고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서 전화를 못 찾겠다고 하는 날도. 가장 걱정되었던 건
한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외출을 해 감기에 걸려 며칠 고생하기도 했던 일이죠. 은주 씨의 엄마의 이런 모습에 가족들은 마음이 쓰였지만 선뜻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치매일까봐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엄마의 전화기가 울렸고 마침 자리를 비운 엄마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한 달 전에 검사한 결과가 나왔고 내원하기로 했는데 예약 날짜가 지나도 방문하지 않아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무슨 병원인지 묻자 치매 클리닉이라고 하며 은주 씨 어머니가 혈관성 치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보호자와 같이 방문하라는 안내와 함께 전화를 끊고 은주 씨는 눈물만 흘렸다고 했습니다. 잘해준 일보다 못해준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엄마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아빠한테 이야기했고 아빠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지만 애써 담담하게 엄마를 돌볼 곳을 알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은주 씨는 병원을 보내기보다 같이 지내면서 치료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가족의 삶도 중요하다며 안 된다고 하셨고요. 은주 씨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있을 때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애원했습니다. 아빠는 며칠을 고민하다 은주 씨의 간청대로 가정에서 돌보며 치료해 가기로 하였죠. 물론 치료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어 실종신고를 하고 온 가족이 엄마를 찾아 헤매기를 몇 번 같이 외출하는데 남한테 하듯이 대하는 엄마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기도 수없이였습니다. 엄마는 점차 외출하는 횟수가 줄었고 가족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신이 맑은 날 은주 씨의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 딸이 곁에 있어서 엄마는 외롭지 않아. 고마워. 은주 씨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가족들이 직접 돌보는 게 꼭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가족들의 인생도 있는 건데 한국 사회는 너무 가족에게 많은 희생을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가족이기에 마음이 움직였고 가족 곁에 있기로 한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한국의 가족들은 어쩜 그렇게 아픈 가족을 버리지 않고 돌보는지 신기하다고 하자 건우 씨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의술이 발달해서 더 그럴 수도 있다며 말이죠. 한국의 의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도 높은 수준인데요. 의료 시스템과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도 손꼽힌답니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문가가 구축되어 있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치과 치료, 미용 수술 외에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저희 팀에게도 시간 되면 한국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했죠. 저희는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사연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오늘 들은 사연은 두 가족의 이야기였지만 이는 일부이겠죠. 일정이 비어서 들렀다는 오빠는 이야기를 들으며 푹 빠졌더군요. 제게 이 사연을 가족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족들이 등장하는 게 괜한 설정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한국인들만이 가족에 갖는 그 특별한 감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어떻게 문화가 되었는지, 가족 구성원 간 연장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지, 가족 간의 유대감이 돈독한 가족 중심의 생활에 대해 담고 싶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을 때 사연자 건우 씨가 갑자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뭔가 놓고 가신 줄 알고 무슨 일인지 되물었는데 양손에 검은 봉지를 내놓고 가셨어요. 열어보니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김밥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너무 수고했다며 간단히 간식이라도 드시면서 일하라고 사온시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한국인의 정인가요? 일적으로 만난 사이임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이렇게 음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건우 씨의 마음이 더해져서 그런지 한국 분식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김밥은 미국에서 먹었던 냉동 김밥보다 더 고소하고 촉촉했고 떡볶이는 조금 맵긴 했지만 쫄깃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도 너무 맛있고요. 솔직히 순대는 좀 먹어보기 어려운 비주얼이라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오빠는 맛있게 먹더군요. 한국의 간식을 먹으며 다채로운 한국 분식의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음식을 먹는 한국 사람들은 더 풍부한 사연을 갖고 있겠죠. 다음 사연도 너무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